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한 국어의 원리와 공식의 저자 구자련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문학 재심은 독해 원리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국어 영역 재심은 독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며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압축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현재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국어 영역 독해 관련 수험서들의 목차입니다. 자, 한번 꼼꼼히 살펴볼까요? 논지 전개 방식, 사례를 위한 개념 특징, 비교를 위한 관점 차이점, 자료를 위한 원리 과정, 그쵸? 개념 나열식 전개, 생소한 대상 소개, 일반 구체적 전개, 의문 해결 전개, 원인 결과 전개, 반박 주장 전개, 나열식 전개. 자, 좀 비슷한 것 같죠? 통념과 비판, 통시적 공시적 비판과 주장, 문제 제기 해결 방향, 그쵸? 원리 적용, 문제 해결, 나열 열거, 순서 과정, 묘사 기술, 비교 대조, 그쵸? 거진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비교 대조, 그쵸? 뭐 이런 계속 똑같아지네요. 개념 사례, 예시 분류, 문답, 요거는 뭔가요?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죠. 일반 구체, 원인 결과, 판단 근거, 정의 예시 열거, 비교 분석, 문제 제기 해결 방안. 어떤가요? 비슷합니다. 요게 개별 단위로 보면은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 모아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비슷하죠. 거짐.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가 아니라 전개 방식적 특징이 지금 대한민국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는 독해 원리와 관련된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개 방식과 관련된 이 부분은 전체 제시문 내용을 포괄하는 일반적 원리 개념이라기보다는 특정 제시문 즉 인문이나 사회, 기술과 관련한 제시문의 일부에서 나타나는 제한적 특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공부를 하신 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은 이 전개 방식 관련해서 공부하고 국어 영역 관련한 모든 제시문에 적용이 되었나요? 또는 국어 영역 제시문 독해와 관련한 고민이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셨는지를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 역시 이 관련된 도서들 다 사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책들도 공부를 해봤는데 저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개 방식과 더불어 다른 방법이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러한 고민의 과정을 여러분들께 책과 이렇게 강의로 소개를 드리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전개 방식적 특징이 제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가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이 국어 영역 제시문 즉 시험 상황에서 만나는 국어 영역 제시문 독해를 모두 다 읽고 이해하고 기억까지 끌어오는 제시문 독해의 원리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거가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문제로서 언급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좀 더 이 전개 방식의 한계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시문을 구분하는 기준은 좀 다양합니다. 뭐 설명문, 논설문,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별로 분류도 할 수도 있고, 그쵸? 문학이냐 비문학이냐 뭐 이렇게도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읽기 쉬운 제시문과 읽기 어려운 제시문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구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전개 방식적 특징은 읽기 쉬운 제시문과 읽기 어려운 제시문 어느 쪽에 속할까요? 자,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표지어, 즉 따라서나 그러나가 나오면 별표 치는 이 표지어가 있는 제시문의 경우도 읽기 쉬운 제시문의 범주에 속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상황에서 읽는 제시문들의 특징을 분석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정말 좀 다양하게 잡힙니다. 이 내용은 제가 기출 제시문이라든가 또는 완성도가 높은 텍스트들을 분석을 함으로써 발췌를 해놓은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 전개 방식 그리고 뭐 반복적으로 뭐 핵심어가 등장하는 경우, 그 다음에 문장이 앞뒤 문장으로 연결되는 경우, 그 다음에 연결고리가 명확한 경우는 사실 상대적으로 읽기가 좀 수월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죠? 읽기 어려운 제시문이 더 중요한 거죠. 그쵸? 요거를 해결을 해야
실질적으로 국어 영역 고득점도 맞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제시문 독해, 즉 글을 읽고 쓰는 그 능력도 향상이 되는 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어떤 특징들이 읽기 어려운지 좀 살펴보면은 정보 밀도가 높은 내용, 그죠? 확장형 사고라던가 복합형 사고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어가 없는 제시문의 경우가 표지어가 있는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읽기가 어렵겠죠. 즉 문장과 문장 사이에 그러나가 없는 경우, 그죠? 연결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 그죠? 그리고 앞뒤 문장뿐만 아니라 이전 이후 문장이 이렇게 점프하면서 사고가 연결될 때, 그죠? 이런 경우도 상대적으로 읽기가 어렵고 논리 순서가 꼬여 있는 경우, 그죠? 이런 부분 앞에서 문장은 앞에서 뒤로 나열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논리 관계는 내용적 논리 관계는 뒤에서 앞으로 오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더 지그재그로 엮여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더불어 방향성이 모호한 경우, 심지어 문장 간의 연결고리가 없이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 제시문 독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 문제점이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읽기 어려운 제시문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것도 객관적으로 읽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쵸? 그러한 방법과 관련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체계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제시문 독해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제시문 단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 문장 단위와 문장과 문장 단위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신문장론 관련한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 관한 부분은 그쪽 파트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 개의 문장과 문장으로 구성된 문장과 문장 단위, 즉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문단이라든가 한편의 제시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죠? 저는 그냥 문장과 문장 단위, 즉 여러 개의 문장과 문장으로 구성된 이 문장과 문장 단위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이 문장과 문장 단위와 관련해서 독해 방법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전개 방식, 그리고 문학으로 가면은 표현상 특징, 그리고 접속어, 즉 그러나 따라서와 같은 표지어라고도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이러한 제시문의 형식적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는데 이거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가 아니라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저는 추가적으로 접속어가 없는 경우, 그쵸? 문장과 문장 사이에, 그리고 전개 방식적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쵸?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읽기 어려운 제시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문학에서는 표현상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글들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제시문의 일반적 속성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일반적 속성을 이해함으로써 읽기 쉬운 제시문이든 읽기 어려운 제시문이든 모두 이러한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국어 영역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으로서 1차적으로 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가슴에 팍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제의식과 관련한 부분, 그죠? 이 부분이 공감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시도를 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런 정도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핵심은 문장 간의 연결고리, 연결 유형, 연결 방식, 연결 방향, 연결 순서를 지속적으로 찾고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시문 독해를 완성을 할 수 있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접속어나 전개 방식은 참조를 하되 집착하지는 않는 방법을 통해서 제시문 독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나서는 핵심어도 뽑고 화제 문장도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내용을 줄여서 요약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문제는 그동안 이러한 중심 내용 파악을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가 설명드리는 제시문의 일반적 속성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중심 내용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매칭을 해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제시문 독해 원리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요 논리문법적 사고, 즉 제시문의 일반적 속성과 관련된 논리문법적 사고가 그렇다면 무엇인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해보면은 텍스트는 논리적 사고 표현의 결정체이다 라는 명제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는 제시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명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이 논리를 가장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은 논리적이다 라고 말할 때 논리의 핵심이 뭔가요? 많은 분들께 제가 논리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정말 다양한 답변이 나옵니다. 귀납법, 연역법, 합리적인 거, 다양한 답변들이 나오는데, 제가 조건을 드리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찾은 논리의 핵심은 바로 연결입니다. 연결. 그렇죠? 따라서 앞뒤말을 잘 연결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논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러한 관점을 제시문 독해로 끌고 와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앞뒤 문장 또는 이전 이후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바로 제시문 독해를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따라서 이 연결의 구체적인 방법, 즉 문장과 문장 단위의 연결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면은 텍스트 즉 제시문은 논리적 사고 표현의 결정체이니까 어떤가요? 이 연결의 구체적인 방법, 즉 논리는 연결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제시문은 연결적 사고 표현의 결정체이니까 이 연결의 핵심을 이해하면 뭔가요? 제시문 독해를 보다 쉽게 완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감이 좀 되시나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연결의 구체적인 방법을 아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고받음, 방향성, 순서지음. 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주고받음, 말 그대로 주고받는 거. 우리 정말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러한 주고받은 개념이 제시문 독해 방법과 만났을 때 그 위상이 달라진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향성, 앞에서 사고가 뒤로 가는지, 뒤에서 앞으로 오는지, 흐름이 전환이 되는지, 더하기로 가는지, 이런 정도가 제가 이제 방향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서지음, 요 개념을 통해서 내용을 재구성하는 이런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개념을 명문화에서 일반화한 거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문장 간의 연결고리, 문장 간의 연결 유형, 문장 간의 연결 방식, 연결 방향, 연결 순서, 이렇게 5가지의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시점이 종국적으로 제가 논리문법적 사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좀 더 쉽게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면 주고받은 방향성, 순서지음, 이 3가지 개념으로부터 이 5개의 시점이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개념 중에서 이 주고받은 개념을 오늘 좀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3단 논법이죠. 3단 논법.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이 내용은 아마도 여러분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을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실 텐데요. 중요한 거는 이 3단 논법에서 글의 일반적 속성을 한번 주고받은 개념을 통해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주고받은 개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는 명문화된 내용이 첫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이유 문장에 무엇을 넘겨주는지,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주고받은 대상 경우의 수들을 일단 제가 한 문장 단위에서 계속적으로 이거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뽑아내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연결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다시 이 내용 중에 또 경우의 수를 뽑고 세 번째 문장에 와서 또 두 번째 또는 첫 번째 문장과 연결고리가 잡히는, 연결 관계가 잡히는 것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글을 읽어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사고를 이 3단 논법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자, 일단 3가지가 잡히네요. 그쵸?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일단은 사람이 첫 번째 문장과 연결 관계가 잡히고, 두 번째 문장에서 소크라테스를 추가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와 사람 중 이유 문장에 어떤 내용을 넘겨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쵸? 자, 죽는다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이 아니라 첫 번째 문장과 연결고리가 잡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요 3단 논법의 핵심은 뭔가요? 사람, 죽는다, 소크라테스. 자, 요 세 개의 문장이 정말 치밀하게 연결관계가 잡혀 있는 것이 이 3단 논법의 핵심입니다. 자, 3단 논법의 핵심이 뭐죠? 논리잖아요, 논리. 그쵸? 이 논리의 대명사인 3단 논법을 저는 이렇게 연결의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보다 쉽게 이해를 시켜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는 제시문은 이러한 3단 논법보다 더 길고 복잡한 관계들이 잡히겠죠. 그쵸?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린 5개의 시점을 통해서, 그죠? 이 5개의 시점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후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 내용이다.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제안하는 전개 방식과 더불어서 제안하는 논리문법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지금 보시는 이러한 제시문, 실전에서 읽고 이해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러한 제시문과 관련해서 어떤가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도 하고 표시도 하고 중심 내용도 표시하면서 정보들을 발라내고 그리고 실질적인 제시문 내용을 이해하는 이러한 결과가 여러분들이 전국적으로 갖게 될 독해 분석 능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는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시험 상황을 만들어서 제시문을 읽고 분석을 하고 문제까지 푸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국적으로 저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제시문 분석을 입체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제시문 분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핵심어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리고 화제 문장을 어떻게 표시하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핵심어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도형을 많이 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2항 대립, 3항 대립 관련해서. 자, 저는 이것보다는 지금 보시면 이런데 지금 A 또는 B 이렇게 해서 알파벳을 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이런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문자나 기호를 쓰는 A, B, C, D 이런 문자와 기호를 통해서 연결 관계들을 조금 눈에 보이게 좀 표시를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두 번째 화제 문장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박스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을 찾아서 체크를 하시죠. 저는 반대입니다. 제시문 속에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덜 중요한 부분들을 박스 쳐서 얘네들을 빼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뭐가 남나요? 중요한 얘네들이 남는 거죠. 이런 애들이 지금 남는 거죠. 그쵸?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덜 중요한 부분들을 박스 쳐서 표시하고 나면은 결국 남는 게 뭔가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남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표시하는 거를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고, 더불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된 보기가 나오면은 이렇게 박스 친 부분하고 매칭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와 이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난 후에는 이렇게 제시문 분석을 저와 비슷한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분석을 하실 수 있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친 김에 몇 가지 분석 사례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인문 관련한 제시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A, B로 표시를 하고 그 연결관계들이 이렇게 잡혀 나가는 것을 보시고, 더불어 덜 중요한 구체적인 설명 부분에 박스 쳐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선택지하고 매칭할 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점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러한 논리문법적 사고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은 독서 영역, 즉 비문학뿐만 아니라 화법이나 작문까지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문제 푸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집중적으로 표시를 하다 보면 이게 딱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요 관련된 제시문 부분과 보기 부분이 이렇게 딱 맞아서 이렇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비문학 관련한 제시문뿐만 아니라 문학 관련한 제시문 안에서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이런 A, B, C, D 이렇게 문자나 기호로 표시하는 내용을 인물이 많이 등장하는 경우 그 이름을 다 외우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인물들의 이렇게 A, B, B, C, D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면서 이름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가 아니라 해당된 이름에 이렇게 문자나 기호를 표시함으로써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종국적으로 갖게 될 독해 능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숨가쁘게 국어 영역 제시문 독해 공부와 관련된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무엇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적용이라든가 아직 이해가 덜 된 부분들은 이후 강의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